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1차 이라크 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 이라크는 왜 쿠웨이트를 침공했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이 그 이란 이슬람 혁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하자면 이라크라는 중동의 군사적 강국이 쿠웨이트나 사우디 같은 그 아랍 산유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란과 전쟁을 했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지 약 한 2년 만에 왜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을까? 왜 침공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은 사실은 이제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이라크를 지배했던 통치자 또는 독재자였는데, 우리 일반에게는 이웃나라인 쿠웨이트를 무력 점령한 침략자이다. 또 자기 나라 국민을 독가스로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이다. 그랬다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에게 체포돼 2006년에 비참하게 교수형을 당한 인물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것은 맞나? 이건 사실 이제 서방의 나레이티브죠. 미국의 나레이티브고, 실제로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독재자인 거는 맞아요. 사실 아랍 세계에는 민주적 지도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없었습니다. 독재자인 거는 맞는데, 이 이라크의 후세인은 중동 지역에 엄청나게 묻혀있는 석유 자원에 대한 산유국들의 통제권을 되찾고, 그리고 아랍의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추구했던 아랍 민족주의자이다 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아랍 민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중동 지역이 예전에는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하나의 제국으로 통치가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터키 같은 터키족도 있고 아랍족도 있고 페르시아족도 있는데, 아랍은 한 나라다 이거죠. 아랍 전체가 하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1958년도에는 이제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합병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후세인은 아랍을 위해서 아랍이 하나로 뭉쳐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맹주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라크와 미국의 목표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막 중동 지역으로 퍼져나가려 할 때는 아랍 국가인 이라크와 또 중동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었는데, 이라크가 이란 이라크 전쟁의 승자로 떠오른 다음에 아랍의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그리고 석유 통제권을 추구하려 하자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중동 지역에 석유 통제권을 놓고 아랍이라는 새로운, 말하자면 지역 패권이 될 수 있었던 나라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대결을 했던 것이 1차 이라크 전쟁이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1차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으로부터 지역 평화를 회복한 전쟁,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거 2차 이라크 전쟁은 석유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1차 이라크 전쟁부터가 바로 이 중동 지역의 석유 통제권을 둘러싼 대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1차 이라크 전쟁, 이라크는 왜 쿠웨이트를 전공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아랍 전문가인 스티븐 펠레티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2001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이라크와 국제 석유 시스템, 미국은 왜 걸프 전쟁을 벌였나? 라는 책인데, 이 펠레티에라는 사람은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언론인을 거쳐서 1980년부터 88년까지는 미국 CIA의 선임 정책 분석관이었어요. 정책 분석가예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에 관한 책도 냈고, 미 육군대학 국방대학 교수도 지냈고, 2001년도에 이라크와 국제 석유 시스템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석유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석유의 생산과 분배라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강나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조가 있다. 그걸 지배하는 세력과 구조가 있다는 것이고, 그 지배하는 그 세력은 다시 말하면 흔히 이제 세븐 시스터즈라고 말하는 미국과 영국의 대석유기업, 대규모 석유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동 지역의 문제라는 게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중동 지역을 오스만 터키가 다 지배했어요. 1차 대전에서 오스만 터키가 독일과 한편이 되면서 패전국이 되니까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그 지역을 자신의 지배권 하에 둡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중동 지역에 석유가 너무 많이 나더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동 지역에 그 석유 자원을 놓고 그 중동 지역 국가들과 미국, 영국 석유 카르텔, 즉 세븐 시스터즈 또는 뭐 대형 석유 기업들 간의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스티븐 펠레티라는 분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석유 산업은 대략 1920년대 말부터 미국과 석유의 한 7개 정도의 대형 석유 기업들이 독과점 해온 체제였다. 여기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었다.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서 생산량도 정하고 가격도 정하고 그 대신 그 외부 세력이 그 석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쫓아내고 특히 그 석유가 묻혀있는 산유 국가들이 이 자주권을 발휘하려고 하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를 막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973년 10월 전쟁의 여파로 석유 파동이 나면서 이 석유 생산량 그리고 석유 가격은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불리는 산유국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석유 시장을 둘러싼 미국, 영국 석유 카르텔과 산유국 간의 투쟁은 계속돼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전형적인 사례를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유가 개발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1859년부터 시작됐고 대략 1870년이 되면 그때부터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의 석유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된 데가 그 카스피해 인근의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라는 데죠. 뭐 노벨이라는 그 노벨상을 만든 노벨을 비롯한 그 유럽 기업들 그리고 뭐 로열 더치세이다 그래서 영국계, 네덜란드계가 이제 뭐 생겨나고 세 번째로 개발된 데가 중동 지역입니다. 거기서도 가장 먼저 개발된 데가 이란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큰 산유국이 이란, 사우디, 이라크입니다. 발견된 순서로 보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예요. 이란에서는 1906년도에 이미 석유가 개발돼가지고 이 석유가 1913년도가 되면 사실상 영국 정부 소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형태는 영국 이란 석유회사라고 그래가지고 합작회사 형태인데 실제로 주도권은 영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부분의 이유는 다 영국이 가져가고 이란한테는 그야말로 뭐 코끼리 비스켓만큼 조금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1951년도에 모사데크 총리가 국유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2년간의 대치 끝에 실패합니다.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영국 석유기업 카르텔이 이란산 석유의 해외 판매를 막아버린 거예요. 2년 동안 거의 석유 수입이 없습니다. 경제가 마구 피폐해져요. 그 틈을 타서 미국 CIA와 영국의 MI6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팔레비 국왕을 복권시키고 모사데크 총리를 쫓아내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이름을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으로 바꾸고 그때까지는 영국 혼자서 독점하던 이란 석유 시장에 미국 석유 기업도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이란의 상황이었고 사우디는 가장 늦게 발견된 데예요. 1937년인가 그래요. 바레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레인이 1932년, 사우디가 1937년인데 가장 늦게 발견됐는데 가장 석유 장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2월 달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타 회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우디의 국왕을 만나서 협정을 맺습니다. 석유와 안보의 교환.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 줄 테니까 사우디는 미국에 독점적으로 석유를 공급해라. 나중에 이제 아람코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석유 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우디는 미국의 독점적 영향권에 들어가요. 근데 이라크란 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이라크란 나라는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시작했다가 왕정, 파이잘 국왕이 지배했는데 원래 이라크에도 석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처음에는 1900년대 초에 독일도 석유를 개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랑 계약을 맺고 석유 채굴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베를린,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도 만들고 그랬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제 중동 석유 시장에서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1927년도에 석유가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인터내셔널 페트롤리움 시스템, 국제 석유 시스템이 완성될 즈음이라서 한 기업이나 한 국가가 들어가지 말고 우리 콘소시엄으로 들어가자. 독과점, 과점을 유지하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1958년에 사회주의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파이잘 국왕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 61년부터 석유자원 국유화를 시도해서 72년도에 완성을 해요. 그런데 이라크의 석유 국유화는 이란과는 달리 성공합니다. 성공한 이유는 뭐냐? 그 파트너가 소련 및 동유럽이에요. 미국이나 서방이 아니라.
그 소련도 석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바쿠를 비롯한 데서 석유를 개발했기 때문에 소련의 석유 기술과 그다음에 소련의 여러 가지 물자를 들여오는 대신에 이라크에 석유를 판매한 거예요. 그게 72년에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미국, 영국 정부나 미국, 영국 석유 기업으로서는 중대 사태예요. 자기네들이 세계 석유 자원의 공급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라크란 나라가 석유 자원을 국유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소련이랑 손을 잡았다. 다시 말해서 소련의 영향력이 중동 지역에 침투했다. 이거는 좌시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1956년도에 스웨즈 운하기가 사건도 일어난 것도 나세르가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라크의 석유 국유화를 모사데크처럼 저지시키고 분수했어야 됐는데 시점이 절묘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2년 뒤인 73년 10월 달에 석유 파동이 나면서 미영 카르텔의 석유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깨져버리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절묘했냐면 이라크가 석유 국유화를 완성했을 시점인 석유 국유화를 완성한 시점인 1972년도에 이라크의 석유 판매 수입이 574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74년 그러니까 석유 파동 바로 다음 해죠. 그 해에 석유 수입이 57억 달러예요. 1000배도 아니고 10,000배도 아니고 1천만 배가 늘어납니다. 엄청난 거죠. 모사데크 때는 51년 4월 달에 석유 국유화 발표하고 53년 8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석유 수입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그거를 극복해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라크는 오페크 창립 멤버예요. 오페크가 1960년대에 창립했는데 그게 그 창립총회가 열린 데가 바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라크라는 나라를 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이라크나 사우디는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나라예요. 이란이란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한 2,5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제국의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사우디나 이라크는 1932년도에 독립한 신생 국가예요. 그런데 이라크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80년대까지 아랍 최초의 복지 국가였어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1972년도에 성공한 석유 자원 국유화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면 1958년부터 75년 사이 약 한 20년이 안 되는 사이에 1인당 식량 소비 액수가 약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거는 1970년대 말에 이라크의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NP가 약 4,000달러에 가깝습니다. 3,000달러 이상, 3,000달러 후반대입니다. 이 액수는 그 당시에 가장 중동 지역 선진국이라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중동 지역 전체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이라크가. 게다가 여성들도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에 진출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죠. 참고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넘은 게 1977년입니다. 그 무렵에 이라크는 이미 3,000달러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였죠. 그런데 다만 이라크는 아주 강력한 통제국가입니다. 즉 독재국가입니다. 이 무역 상대였던 동독의 슈타지가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비밀경찰이잖아요. 슈타지로부터 사회 통제 수법을 전수받아서 전 국민을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1978년 현재 전체 이라크 공무원이 66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15만 명이 경찰이나 공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독재국가였던 거죠. 그 대신에 어쨌든 사회경제적 개혁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강압적 방식으로 글자를 공부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야, 너 글자 배울래? 아니면 감옥 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빨리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현지 조사를 나왔을 정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이란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백색 혁명이라고 그래서 서방식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문맹률은 자그마치 80%. 그리고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써드린다 보니까 국민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팔레비 국왕은 70년대에 자기가 10년 내에 5대 강국이 되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음을 잇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생은 전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미제 무기만 있으면 우리가 강국이야 했다가 이제 혁명으로 꼬꾸라지죠. 이 이라크의 이러한 어떤 이 강력한 사회 경제 혁명
개혁. 이거는 1958년에 일어난 사회주의 군사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군사혁명입니다. 압둘 카림 카심 장군이라는 사람이 1958년 7월 달에 혁명을 일으켜서 파이잘 국왕을 몰아내고 공화국을 수립해요. 그리고 강력한 사회 경제 개혁을 합니다. 펠레트에 따르면은 아랍 국가들에서 일어난 혁명 중에서는 가장 근원적이었다. 예를 들면 시리아나 이집트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국민들의 주식은 빵이죠. 그 빵에 대해서 정부가 33%의 보조금을 줘요. 그러니까 적어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8시간 노동제, 노동조합 결성, 건강보험, 실업보험, 토지개혁 이런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 9월 달에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를 바그다드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1961년 12월부터 석유산업 국유화 작업을 시작한 사람도 이 카심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도 권력투쟁이 있었죠. 바트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트당. 이게 이제 아랍 부흥당이라고 보통 하는데 아랍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약간 좌파 성향이긴 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는 달라요. 아랍이 하나가 돼야 된다. 1940년대 이제 시리아에서 만들어진 당인데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이제 58년도에 뭐 아랍 연방공화국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어쨌든 1963년도 2월 달에 바트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카심 장군을 살해하고 제거합니다. 그런데 요 바트당 정권은 10개월밖에 못 가요. 63년도 말에 다시 군부가 집권해요. 그랬다가 또 5년 뒤에 바트당이 또 재집권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바트당이 후세인 정권 때까지 쭉 이어져요. 이 68년도쯤에는 후세인이 그때가 약 한 30대였을 텐데 그때 바트당이었고 나중에 이제 2인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바트당이 첫 번째 카심 장군, 두 번째 군부 정권을 전복시킬 때 미국 CIA가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 명단을 넘겨서 다 살해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인도네시아인데 1965년도에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군부가 수카르노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연정 파트너가 공산당이었고 전 세계에서 소련, 중국 다음으로 크다고 그랬어요. 뭐 300만, 400만 그랬다고 그래요. 공산당 당원이. 그때 미국에서 CIA에서 공산주의자 명단을 넘겨서 최소 수십만에서 10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라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마도 사담 후세인은 CIA와 모종의 연계를 가졌을 것이다. 또는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IA, 이 사담 후세인은 이미 68년도부터 CIA와 모종의 연계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68년도에 바트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카심 장군이 시행했던 어떤 사회 개혁 또는 뭐 자주국방, 자립경제 이런 움직임은 계속돼요. 그래서 후세인이 이 말하자면 1인자로 떠오른 게 1979년 7월입니다. 1979년 7월이면 이란에서 팔레비 국왕이 쫓겨나고 호메이니가 들어온 지 한 반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막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이라는 바트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른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란은 시아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우디 동부 그리고 쿠웨이트 그리고 바레인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만에서 이란과 마주보고 있는 이쪽 연안 지역에는 시아파 국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소수파라서 박해받아요. 그러니까 시아파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실제로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로 수출하겠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 당시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1979년 11월 달에 대서관 인질 사태가 일어나고 또 뭔가 군사행동을 하기에는 소련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고 해서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해요. 이때 이제 후세인이 내가 아랍을 이란 이슬람 혁명의 위협으로부터 아랍을 수호하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1980년 9월 22일 날 이란을 침공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뭔가 사인을 받고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1980년 시작된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뭐 이런 아랍 국가들을 대신해서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부터 아랍의 정권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은 이란을 침공하면서 아랍의 방위는 아랍인이 맡겠다라는 식의 일종의 그 선언을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79년 3월 달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하고 단독 평화협정을 맺는 바람에, 물론 이제 6.25 전쟁 때 빼앗긴 시나이 반도를 되찾는 조건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랍연맹에서 쫓겨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제 이 아랍 국가들의 맹주에서 완전히 이제 뭐랄까 이단화로 쫓겨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세인이 아랍의 맹주가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82년부터는 미국이 이라크를 크게 도와줍니다. 이라크만 도와준 건 아니었죠. 이란도 도와줬지만 어쨌든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확산되는 걸 막는 데까지는 미국과 이라크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88년 7월 18일 날 호메이니가 평화협상을 요청하면서 이라크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라크의 승리가 끝나면서 이제 이라크와 미국의 목표가 서로 달라지는 거죠. 이제 펠레티의 이 사람에 따르면 평화협상을 기다리면서 후세인은 자 이제 어쨌든 뭐 항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라지 항복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평화협상을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라크가 이긴 것이고 승전국으로서 또 아랍 국가들의 어떤 맹주로서 중동의 지역 질서를 새로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냅니다. 이 구상이 뭐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그 후세인의 새로운 아랍 질서는 뭐냐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과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이에요. 예를 들면 1989년 2월 17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 이집트, 예멘과 함께 이라크는 아랍협력회의를 만들겠다. 그 목표는 뭐냐? 무역동맹이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립경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우디, 이집트 등과 함께 아랍의 독자적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 자주국방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1989년 6월 인터내셔널 디펜스 리뷰라는 방위산업 관련 전문 잡지에 이라크 장성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는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상당한 산유국들이죠. 세계 석유 공급 통제권을 확보하겠다. 이거는 89년 10월 23일 날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후세인의 구상이 만약에 실천에 옮겨진다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과 석유자원 통제권 확보를 완성한다면 미국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없죠. 어쨌든 세계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과 영국 기업들의 독과점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산유국들이 가져간다? 그 다음에 1970년대 이후 이른바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 석유는 달러로만 계산하고 석유 대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산 무기를 사들인다라는 그 사우디와 미국 간의 밀약 이후에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산 무기의 절반 가까이를 사우디 등 아랍 산유국들이 사갔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무기를 만든다고?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즉 아랍의 자주국방, 자립경제는 미국에게는 악몽입니다.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악마 작업을 시작해요. 뭐 독가스를 썼다든가 무슨 뭐 거대한 뭐 핵무기를 만든다. 그런데 고로 이제 이라크 악마화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란 이라크 전쟁 승리 후 새로운 중동 지역 질서를 실천하려던 이 사담 후세인의 구상이 실천에 옮겨지려면 한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전쟁 피해를 복구해야 돼요. 8년이나 했잖아요. 특히 전쟁 부채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뜻밖의 장애물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영국이나 미국과 가까운 조그만 왕정 산유국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라크의 전쟁 부채가 약 800억 달러였다고 그래요. 그중에 370억 달러, 절반 가까이가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로부터 꾼 돈이에요.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게 이란 이라크 전쟁이 아랍을 보호한다는 대의였으므로 그냥 준셈 칠게 공유한 거야 했는데 쿠웨이트에서는 부득불 꼬간 돈 내놔. 돈 갚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의 은행으로부터 꾼 돈인데 이게 상환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놔. 돈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라크 입장에서 그 전쟁 부채를 갚으려면 결국은 석유를 팔아서 갚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가 저유가 때였어요. 저유가 때였는데 그래서 최소한 배럴당 25달러는 돼야 뭐 좀 이렇게 여유가 잉여분이 생겨서 갚을 수가 있는데 17달러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유가가 1달러 내려가면 이라크의 석유 수입이 10억 달러씩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말하자면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원래 오페크는 이 쿼터라고 그래서 할당량이 있습니다. 너는 얼마 생산해?
얼마 생산해 있는데 그 할당량을 속여가면서까지 공급을 늘린 거예요. 즉 공급을 늘렸다는 것은 계속 유가를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담 후세인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자기네들을 지켜주려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 부채를 갚으라고 그러지 않나. 쿼터를 속여가면서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유가를 내리지 않나. 게다가 쿠웨이트하고 이라크는 서로 이제 접하고 있는데 그 이라크에 있는 루말리아 유전이라는 데를 쿠웨이트가 옆으로 뚫고 들어와서 거기서도 석유를 빼가고 있지 않나. 등등등등.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한 2년이 지난 1990년 7월 25일 날 후세인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인 에이프릴 글래스피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야말로 하소연을 합니다. 전쟁 미망인 연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아주 그냥 너무나 어렵다. 그런데 쿠웨이트에서는 계속 쿼터를 소개하면서 석유 증산을 할 뿐만 아니라 전쟁 부채를 갚으라고 그런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 미국이나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가 이라크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 간다면 나로서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래스피 대사가 당신 알아서 하셔. 미국은 모르는 일이요. 라고 그냥 별다른 대응 없이 끝났어요. 이제 이것을 후세인은 82년부터 미국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군사행동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일주일 뒤인 8월 2일 날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48시간 만에 점령 완료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실제 이 후세인의 속성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쿠웨이트를 점령해놓고 전쟁 부채나 이런 것과 관련한 모종의 담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한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 성명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미국과 이 담판을 통해서 이 전쟁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새로운 걸 나서려고 했지만 이거는 치명적인 오판이죠. 미국이 쳐놓은 덫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결국 전쟁으로 막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시작은 이제 90년 8월에 시작됐지만 90년대 내내 계속됐고 2003년에도 계속됐고 2011년도에 가서나 끝나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간 지속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라크를 악마화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이라크를 철수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짓말로 이라크를 아주 거의 악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베이비 킬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전쟁을 관철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군사주의가 부활되고 또 미국의 군사주의로 나가고 9.11까지 나가게 되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미국이 어떻게 이라크를 악마화해서 전쟁을 만들어냈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